네,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이 로실드의 바이올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안톤 체홉 단편이고요. 어, 이 작품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이게 1894년에 발표됐다 그러고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단편입니다. 그 주인공 야코프가 이제 시골의 장의사거든요. 관을 짜요. 그리고 이제 짬짬이 결혼식에 바이올린 켜면서 약간 부수입을 올리는 그런 70대 노인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아내가 죽고 갑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실드의 바이올린, 안톤 체홉. 시골보다 못한 자그마한 도시였다. 이 작은 도시에는 대부분 노인들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아주 드물게 죽어나갔다. 병원과 감옥 등에서 요구하는 관의 수도 극히 적었다. 한마디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 만일 야코프 이바노프가 현 소재지에서 장의사를 했더라면 아마도 자기 집 하나 정도는 소유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그를 야코프 마트베이치라고 불렀을 것이지만 이곳 소도시 사람들은 그를 그저 야코프라고 불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거리에서는 그를 두고 브론자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는 평범한 노인처럼 방이 하나밖에 없는 낡고 작은 농가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 방 안에는 벽난로, 2인용 침대, 관, 작업대, 그리고 온갖 가재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야코프랑 아내인 마르파가 살고 있었다. 야코프는 모양 좋고 튼튼한 관을 만들었다. 농민이나 도시인을 위해 관을 만들 때 그는 자기 치수에 맞게 관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이 70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도 심지어는 감옥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이나 여자들의 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들 각자의 치수에 맞게 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쇠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어린이용 관 주문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으며 치수도 재지 않고 아무렇게나 금방 만들어냈다. 그리고 매번 관값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따위 일은 하고 싶지 않소. 야코프는 관을 짜는 일 외에 바이올린 연주로도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렸다. 이 작은 도시의 결혼식에서는 항상 유태인 관현악단이 연주를 했는데 수입의 반 이상을 자기가 갖는 주석 도금공인 모이세이 일리치 샤우케스가 지휘를 맡고 있었다. 야코프는 아주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알았다. 특히 러시아 곡을 잘 겼기 때문에 샤우케스는 손님들에게서 받는 선물들을 제외하고 하루에 50코페이카를 지불하는 것으로 야코프를 종종 초청하곤 했다. 불온자는 관현악단에 앉기만 하면 온몸에 진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날은 무더웠고 숨이 막힐 정도로 고약한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이올린은 쇳소리를 냈다. 오른쪽 귓전에서 컨트라베이스가 목신 소리를 냈다. 왼쪽 귓가에선 유명한 부어와 같은 로실드라는 성을 가진 붉고 푸르스름한 빗줄에 얼굴에 온통 그물처럼 퍼져있는 불그스레하고 초췌한 유태인이 연주하는 플로트가 구슬프게 울렸다. 이 저주스러운 유태인은 아주 명랑한 곡까지도 구슬프게 연주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야코프는 딱 집어 이렇다 이유도 없이 차츰 그 유태인에 대해서 특히 로실드에 대해서 미움과 경멸을 품게 되었다. 야코프는 트집을 잡고 안 좋은 말로 그를 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번은 그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로실드는 기분이 상해서 야코프를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 집 창밖으로 던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울기 시작했다. 이 일이 있은 뒤 관현악단은 불온자를 어쩌다가 한번 초청했다. 유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비어서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했던 것이다. 야코프는 마음이 편할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끔찍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요일이나 명절에 일하는 것은 범죄와 다름없었고 월요일은 힘겨운 날이었다. 이처럼 마지못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1년에 200일가량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만일 이 도시에서 어느 누군가가 음악 없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혹은 샤우키스가 야코프를 초청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한 경찰관이 2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며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코프는 그가 언제나 죽나 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경찰관은 치료를 받기 위해 현 소재지로 떠났고 얼마 안 있어 그곳에서 죽어버렸다. 여기서 또 최소한의 10루블가량의 손실이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값지고 빛나는 관을 만들 뻔했기 때문이다. 특히 밤이면 손실에 대한 생각이 야코프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바이올린을 자기 잠자리 곁에 놓았다. 온갖 부질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는 바이올린 줄을 퉁겼는데 바이올린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면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 6일 마르파 노파가 병으로 갑자기 들어눕게 되었다. 노파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물을 잔뜩 마셨고 비틀거렸다. 그러나 아침에는 여전히 손수난로를 불에 지피고 물을 길어왔으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리에 누웠다. 야코프는 종일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아주 어두워졌을 때 적적한 나머지 그는 매일매일 자기의 손실을 기록해왔던 수첩을 펴들고는 연간 결산을 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1000루블이 넘었다. 그는 아주 화가 나서 주판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두 발로 짓밟았다. 그런 다음 주판을 다시 집어들고 오랫동안 이리저리 퉁겨보고는 긴장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했고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는 만일 이 손해본 1000루블을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이자로 1년에 최소한 40루블은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이 40루블도 역시 손실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를 들춰보나 손실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야코프, 마르파가 갑자기 불렀다. 나 죽어요. 야코프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열 때문에 얼굴이 장밋빛을 띠었는데도 전에 없이 맑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불원자는 이에 몹시 당황했다. 왜냐하면 항상 창백하고 겁에 질린 불행한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짜 죽어가는 듯 했는데 살던 농가와 관, 그리고 야코프로부터 마침내 영원히 떠나는 것이 기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노파는 천장을 살피고는 두 입술을 실룩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자기의 구세주인 죽음을 보고 그와 속삭이는 듯 행복해 보였다. 창가에는 벌써 날이 밝아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야코프는 노파를 바라보면서 어찌된 일인지 전생에 동안 자기가 한 번도 그 여자를 귀여워하지 않아 하지도 가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 손수건을 사다 준다든지 결혼식에서 어떤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것. 그저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손해 때문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쥐고 달려들기만 했던 것 등등을 떠올렸다. 그가 노파를 때린 적은 별거 없었지만 항상 위협해왔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노파는 매번 공포에 질려 꼼짝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아내가 차를 마시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 말고도 지출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끓인 물만을 마셨다. 따라서 야코프는 어째서 지금 노파의 얼굴에 그와 같은 기이한 희열이 깃들어 있는지를 이해했다. 그러자 그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그는 이웃에게 말을 빌려가지고 마르파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했다. 병으로 자리에 누워버린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정뱅이이고 싸움꾼이지만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 의사 조수인 늙은 막심 니콜라이치가 환자들을 진찰한다는 사실에 그는 아주 만족했다. 건강을 기원하네. 야코프는
노파를 진찰실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막심 니콜라이치, 늘 하찮은 일 때문에 당신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 집사람 병이 났습니다. 말하자면요, 제 아내지요. 저 꼬락서니를 용서해 주시오. 흰 눈썹을 찌푸리고 구렛나루를 문지르면서 의사조수는 노파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노파는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걸상에 앉았는데 여위고 코가 뾰족하며 입을 해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은 뭔가를 마시려고 하는 새의 옆모습과 흡사했다. 그래, 그렇지. 의사조수는 천천히 중얼거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유행성 감기로군. 열병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도시에는 디푸스가 유행하고 있지. 뭐 어떻게 하겠나. 늙은이가 살 만큼 살았군. 꼬맣게도. 지금 나이가 몇이지? 예. 하나 적은 이른이랍니다. 막심 니콜라이치. 뭐요? 늙은이가 살 만큼 살았군. 이제 갈 때가 됐네. 물론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막심 니콜라이치. 야코프는 정중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렇긴 해도 모든 곤충도 살기를 원하지요. 무턱대고 그러면 안 되지. 의사조수는 마치 노파가 죽고 사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기라도 한 듯 그런 어조로 말했다. 이복의 친구, 늙은이 머리에 냉수 찜질해주고 거기에 이 가루약을 하루에 2번씩 먹이도록 해. 자, 그럼 다음에 또 야코프는 의사조수의 표정으로 보아 일이 다 틀렸고 또한 어떤 약으로도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제 그에게는 마르파가 오늘 내일 하다가 곧 죽으리란 것이 명백해졌다. 의사는 야코프는 의사조수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막심 니콜라이치, 노파에게 붕대라도 좀 해주셨으면. 그럴 틈이 없다니까 친구. 노파를 데리고 잘 돌아가게 해. 자,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야코프는 애걸했다. 아시겠지만 말해 주십시오. 만일 그녀가 배가 아프다든지 혹은 어떤 속병이라면 그때 가루약에는 물약을 쓰겠지만 아시다시피 감기지 않습니까? 감기에는 해열이 시키는 것이 첫째인 거죠. 막심 니콜라이치. 하지만 의사조수는 벌써 다른 환자를 불렀고 아낙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진찰실로 들어왔다. 나가라니까 나가란 말이야. 얼굴을 찌푸리며 의사조수는 야코프에게 말했다. 쓸데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지 말고 가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녀에게 거머리라도 붙여주세요. 평생을 두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조수는 밝은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다. 한 번만 더 짓거려봐 이 멍청아. 야코프 역시 약이 올라 전신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마르파의 팔을 끼고 진찰실에서 나왔다. 그들이 마치 마차에 올라탔을 때야 비로소 그는 굳어진 얼굴에다 조소띤 눈초리로 병원을 잠시 쳐다보곤 이렇게 말했다. 이곳엔 사기꾼 놈들만 들어앉아 있어. 아마 부자였더라면 붕대를 해줬겠지? 그러나 가난뱅이에겐 거머리 한 마리도 아까워하잖아, 이 나쁜 놈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파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페치카의 몸을 기대고 10분 가까이 멍하게 서 있었다. 노파는 만일 자기가 자리에 누우면 야코프가 손에 대서 떠들 것이고 누워만 있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욕설을 퍼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코프는 마르파를 우울하게 쳐다보고는 내일은 신학자의 요한의 날이고 모레는 기적을 행하는 자 니콜라이의 날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은 고된 날 월요일이란 걸 떠올렸다. 나흘 동안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런데 아마 이 나흘 중에 어느 날인가 마르파는 죽을 거기 때문에 관은 오늘 만들어야 했다. 그는
쇠자를 집어들고 노파에게 다가가 치수를 짓다. 그 다음에 노파는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야코프는 성호를 긋고 관을 짜기 시작했다. 일을 끝내고 나서 브론자는 안경을 끼고 장부에 이렇게 기입했다. 마르파 이바노브나에게 관값으로 2루블 40코페이카. 그리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노파는 두 눈을 감은 채 줄곧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을 때 노파는 갑작스레 늙은 야코프를 불렀다. 기억해요, 야코프? 노파는 기쁨에 찬 눈물로 야코프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기억해요? 5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발의 어린아이를 주셨지요. 그때 나는 당신과 늘 강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요. 버드나무 밑에서 말이죠. 노파는 쓴 웃음을 짓고 말을 덧붙였다. 계지바이는 죽고 말았죠. 야코프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어린아이도 버드나무도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잠꼬대를 하는군. 야코프는 말했다. 신부가 와서 성찬을 베풀고 도유식을 거행했다. 그런 다음 마르파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침녘이 되어서 죽었다. 이웃에 사는 노파들이 시체를 골고루 씻어주었고 옷을 입힌 뒤 입관을 했다. 수도원의 하승에게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야코프는 자기가 직접 시편을 배웠다. 그리고 묘지기가 야코프의 대부였기 때문에 묘값으로 야코프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농부 네 사람이 묘지까지 관을 메고 갔지만 그것도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코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였다. 노파들과 거지들과 두 백지가 관을 따라갔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성호를 긋기도 했다. 따라서 야코프는 모든 것이 그처럼 공정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싼 값으로 누구에게도 서운치 않게 처리된 것에 아주 만족했다. 야코프는 마르파와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한 손으로 관을 살짝 만져보고는 잠시 생각했다. 훌륭한 제품이야. 그러나 묘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무서운 우울증이 생겨버렸다. 그는 웬일인지 몸이 편치 않았다. 열이 나고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두 다리가 맥없이 풀리고 줄곧 음료수만 마시고 싶었다. 게다가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는 자기 전생에 한동안 단 한 번도 마르파를 가여워하거나 귀여워한 일이 없었던 것을 또다시 떠올렸다. 이들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온 52회는 진절이 날 만큼 지루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동안 마르파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마르파가 고양이나 개라도 되는 듯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난로에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들고 빵을 굽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밤이면 한 침대에서 그와 함께 잤다. 그리고 그가 결혼식에서 술에 취해 돌아올 때면 마르파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벽에 걸어놓고 그를 자리에 눕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벌벌 떨며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 야코프의 맞은편에서 로실드가 미소를 지으며 굽실거리며 걸어왔다. 당신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아저씨. 그는 말했다. 모이세 일리치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당신을 즉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야코프에게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울고만 싶었다. 비켜! 하고 야코프는 앞으로 걸어왔다. 아니, 왜 그러세요? 로실드는 깜짝 놀라면서도 앞질러 가서 모이세 일리치가 화를 낼 겁니다. 금방 모셔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고 말했다. 야코프는 숨을 헐떡거리며 눈을 깜빡거리는 유태인의 모습과 그의 얼굴에는 지독하게 많은 붉은 주근기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리고 검은 헝겊 조각으로 누덕누덕 끼운 그의 푸른색 프로코트가 마르고 연약한 체구를 바라보는 것조차 혐오스러웠다. 왜 내게 달라붙는 거야, 이 진드기 같은 녀석아! 야코프는 고함을 질렀다. 저리 비켜! 유태인도 화가 나서 역시 고함을 질렀다.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공연이 나한테 달려들고 난리야. 내 눈앞에서 싹 꺼져! 야코프는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로실드에게 달려들었다. 더러운 자식 죽여버리겠어! 로실드는 겁에 질려 죽을 듯이 땅바닥에 주저앉고는 주먹을 맞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내저었다. 그러다가 재빨리 일어나서는 최대한 빨리 도망쳐 버렸다. 그는 뛰어 달아나면서 껑충거렸고 손뼉을 쳤다. 그의 길고 여윈 등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이 이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세라 그의 뒤를 따라가며 유태인 놈, 유태인 놈 하고 소리를 쳤다. 개들도 역시 짖어대면서 그의 뒤를 쫓아갔다. 누군가 한바탕 웃고 나서는 휘파람을 불었다. 개들은 더 요란스럽지만 친근하게 짖어댔다. 그러고는 절망적이고도 병적인 비명소리가 들린 걸로 보아 종국에는 개들이 로실드를 깨물어 버렸던 것이다. 야코프는 목장을 따라 걷다가 눈이 가는 대로 교회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불온자가 온다! 불온자가 와! 강이 보였다. 이 강에서는 도요새들과 모로리들이 꽥꽥 울고 있었다.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리쬐는지 눈이 아파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수면으로 빛이 어른거렸다. 야코프는 강기슭을 따라 오솔길을 거닐다가 몇 감는 곳에서 살이 통통하고 뺨이 붉은 부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니 저런 추한 여자가 있나.' 하고 생각했다.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고기를 미끼로 해서 가재를 잡고 있었다. 야코프는 그들은 야코프를 보자 잔뜩 앙심 품은 목소리로 "불온자, 불온자!"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난 넓게 퍼진 늙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까마귀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갑자기 야코프의 기억 속에 백색머리의 어린 딸과 마르파가 말한 그 버드나무가 생생히 떠올랐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그 버드나무였군. 푸르고 조용하고 피해를 자아낸 참 늙기도 했군. 가엾게도. 야코프는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물에 잠겨버린 목초지가 된 강 저편에 그때는 커다란 자작나무 숲이 우거졌고 지평선 멀리 어슴푸레 보이는 저쪽 민둥산에도 당시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 숲이 푸르렀다. 강으로는 범선들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반반하다. 강 저편 기슭에는 뉘집 아가씨인 양 젊고 균형 잡힌 자작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강에는 오직 오리와 거위들만이 떠 있을 뿐 언젠가 이곳으로 범선들이 오르내렸던 것 같지도 않았다. 예전에 비해 거위들도 줄어든 것 같았다. 야코프는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상상 속에서 수많은 흰 거위떼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생애 40-50년 동안 어째서 한 번도 강가에 나간 일이 없었는지, 또 만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강은 정연하고도 쓸모 있는 것 아닌가? 강에서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잡은 고기를 상인이나 관리, 역 앞의 식당 주인에게서 팔아서 거기서 번 돈을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영지에서 다른 영지로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었을 거 아닌가? 또다시 범선을 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거기에다 거위들을 기르고 잡아서 모스크바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털만 팔아도 한 해 10루블은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코프는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손실인가. 얼마나 큰 손실인가. 만일 모두 다 합쳐서 그 고기를 잡고 바이올린을 켜고 범선을 띄우고 거위들을 잡고 했더라면
굉장한 자본을 모았을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런 일은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삶은 값 없이 아무런 만족도 없이 그저 헛되이 사라져 버렸다. 앞길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거기엔 손실과 몸서리치게 하는 그 어떤 무서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 같은 상실과 손실 없이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물어보자. 왜 사람들은 이런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을 죄다 베어버렸을까? 왜 목장은 황폐하게 버려졌을까? 왜 사람들은 항상 필요치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야코프는 일생 동안 싸우고 으르렁대고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자기 아내를 모욕했던 것일까? 물어보자. 어째서? 어떤 이유로 좀 전에 유태인을 놀라게 하고 모욕했을까? 왜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은 어떠할까? 참으로 무서운 손실이다. 만일 적이와 악의만 없었던들 사람들은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저녁 때와 밤에 야코프에게 어린 딸아이, 버드나무, 물고기, 죽은 거위들, 무언가를 마시려고 하는 새와 그 옆모습이 흡사한 마르파, 가엾고 창백한 얼굴의 로실드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방에서 어떤 얼굴들이 모여들어서는 손실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야코프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바이올린을 켜보려고 5번쯤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침에 그는 가까스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 바로 그 막심 니콜라이치가 그에게 머리 냉찜질을 하라고 지시하고 가루약을 주었다. 야코프는 그의 표정과 어조로 미뤄보아 일이 심상치 않고 이제는 어떤 가루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집으로 오면서 그는 죽으면 오직 이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먹고 마실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납부하고 사람들을 모욕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한 해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누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계산해 본다면 거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삶은 인간에게 손실을 주지만 죽음은 이익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생각은 물론 옳지만 아무튼 모욕적이고 괴로운 것이었다. 어째서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삶이 보람도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기이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집에서 바이올린을 보자마자 그의 심장은 조여들고 마음은 슬퍼졌다. 바이올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제 바이올린은 홀로 남겨져 어린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또 사라질 것이다. 야코프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품고 농가에서 나와 문턱에 걸터 앉았다. 그는 이미 사라진 손실로 가득한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도 무엇을 켰는지 모르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점점 애초롭고 감동적인 선율이 흘러나왔다. 두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곰곰의 생각에 잠길수록 바이올린은 점점 더 구슬프게 울리는 것이었다. 대문 빗장에 한두 번 삐걱거리더니 쪽문에서 로실드가 나타났다. 마당의 절반가량을 서슴지 않고 걸어오다가 일코프를 보자 문득 멈춰서서는 온몸을 움켜쥐었다. 필시 공포에 질린 모양으로 마치 지금 몇 시가 됐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알리기나 하려는 듯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리 와, 괜찮으니까. 야코프는 부드럽게 말하고 그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이리 와봐. 로실드는 못 믿어하는 눈치로 겁을 먹고 다가와서는 야코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그런데 제발 나를 때리지 마세요. 그는 앉으면서 말했다. 모이세 일리치가 저를 또 보냈습니다. 겁내지 말고 야코프에게 또 한번 가봐. 하고 말씀하시고는 야코프가 없이는 도무지 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수요일에 결혼식이 있답니다. 그쵸? 사포발로프 어른께서 따님을 아주 훌륭한 분에게 출가시킨답니다.
결혼식에 상대하겠죠. 우 유태인은 몇 마디 더 보태고는 한쪽 눈을 가늘게 떴다. "난 할 수 없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야코프는 말했다. "여보게, 난 병을 앓고 있네." 그는 다시 바이올린을 켰다.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이올린으로 떨어졌다. 그의 곁에 선 로실드는 두 손으로 팔짱을 낀 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놀라서 의욕에 찬 로실드의 표정은 차츰차츰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환희를 체험하듯이 눈을 굴리더니 그만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눈물이 천천히 뒷밤을 흘러내려 푸른색 프로코트에 방을 져 떨어졌다. 그 뒤 야코프는 종일토록 누워서 애수에 잠겨 있었다. 저녁에 신부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 기억하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흐려져 가는 기억을 더듬으며 마르파의 불행한 얼굴과 개한테 물린 유태인의 절박한 외침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겨우 들릴 정도로 나지막히 말했다. 로실드에게 바이올린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고 신부는 말했다. 지금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로실드가 어디서 그렇게 좋은 바이올린을 손에 넣은 것인지 궁금해한다.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훔쳤는지, 혹은 누군가 그에게 저당 잡힌 것인지, 그는 이미 오래전에 플루트를 버리고 지금은 바이올린만을 켤 뿐이다. 그의 바이올린 활에서는 이전에 플루트에서 나온 그런 애처로운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야코프가 문지방에 앉아서 켜던 그 연주를 그가 애써 반복하려고 할 때면 그의 바이올린에서는 듣는 사람을 울리고야 마는 그런 침울하고 어슬픈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때는 자신도 마침내 두 눈을 흘리며 소리를 낸다. 이 새로운 소리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상인과 관리들은 서로 앞다투어 로실드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10번도 더 넘게 반복해서 연주를 하게 했다. 끝.